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길 만한 분들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빛낸 인물, 수상자입니다. 김남균 충북인 뉴스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넘버 3 김남균입니다. 또 겸손하게. 그 다음에 김대용 MBC 충북 취재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넘버원 김대웅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또 소박한 저 스튜디오에 모셔갖고 좀 우추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너무 좋고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는 안 담기겠지만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예, 깜짝 놀랐어요. 아, 예. 그 수상자들이 아주 겸손하시네요. 미디어테이가 이제 5분을 올해 이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는데 사회 언론인 부분에서 2분이 수상하셨습니다. 아주 잘 상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그 내란 사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겸사겸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짧군요. 우리 저 부장님은 예, 저 이게 상이 약소하다고 하셨는데 이름이 이게 벌써 빛낸 인물 거기다 대상까지 거기다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태희 국장님이 이렇게 주시는 상이어서 이 상이 상당히 좀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정우택 전 부의장이 이렇게 상까지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재판 가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진실이 좀 재판에서 밝혀질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재판에서 좀 진실이 가려졌으면 하는 생각들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 그 참 수상 이유를 선정 이유를 말씀 안 드렸네요. 지난 2월에 충북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그걸 2분이 단독으로 잘 보도하셔가지고 뭐 그분은 지금 재판받고 김대웅 기자님은 저도 상 드렸고 예. 충북 언론상도 예. 받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남균 국장님은 시민단체에서 주는 동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죠. 축하드립니다. 또. 네, 부끄럽습니다. 아니, 다 이게 태희가 주니까 영향력이 있지 않았냐. 상금 좀 나오면 아시죠? 네, 다 태희 덕분입니다. 예, 자, 맞습니다. 이제 시국인지라 저희는 이제 12.3 내란 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는 됐습니다. 아주 탄핵이 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11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그 비상계엄령 선포 그 후에 결국은 탄핵 소추되기까지 그 과정 지켜보시고 보도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담하죠. 저는 처음에 그 계엄령을 제기하시는 정치인들하고 일부 미디어를 봤을 때 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정말 저렇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눈앞에 펼쳐지고 나니까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사실은 그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죠. 정말 상상도 못 해봤던 일들이 벌어졌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부장님도 취재 요새 그 기자들하고 같이 막 열심히 취재하셨죠? 네, 열심히 취재를 했고 그날 굉장히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네. 예, 저 실내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아들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비상기업을 대통령이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야, 너 중학교 3학년이 그런 가짜 뉴스를 보고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하냐. 그리고 화를 내면서 TV를 틀었더니 진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모든 언론이 쓰고 있지만 헌정질서 유린을 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들이 진압되는 방식이 결국에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목소리로 저 무도한 정권 또 입틀막 정권이라고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기고 극복해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 김남균 기자는 밤 1시인가 2시부터 계속 기사를 쓰시더라고요. 몇몇의 지역 언론들 중구메일도 그 시간에 막 기사를 쓰고 많은 언론인들이 움직였다는 사실도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저도 김 기자님하고 똑같은 경우였는데요. 그 저희 이제 그날은 제가 일찍 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이제 막내가 고3인데 아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무슨 좀 그러냐. 그래서 네가 무슨 뭐 비상계엄이 뭔지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로 이제 사무실에 와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뭐 저희 신문사까지 왔을지 안 왔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제 언론의 이제 출판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고령에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문사로 가야 되겠다. 신문사로 오니까 저희 이제 동료 기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일단 사무실에서 제가 상황을 저기 있으니까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자택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할 얘기랑 주제가 좀 일맥상통하는데 2024년에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그러니까 계엄군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뭐 의사는 처단한다고 썼는데 뭐 언론인이라고 처단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계엄령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면 아마 저 빼고 이 두 분은 B1 벙커로 갈 수도 있고 근처 어디로 당산 벙커? 당산 벙커로 생각의 벙커로 끌려가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실제로 위험했습니다. 이런 유먼 사태가 언론인들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비상계엄 와중에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상을 수상했잖아요. 네. 그 소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사실은 1980년 5월 18일에 대한민국이 2024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을 구했다. 과거가 현재를 구했고 죽은 자가 산자들을 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980년 5월 18일에 5.18 사태가 나고 나서 사흘 만인 5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광주 시민들이 광주 MBC를 불태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때 왜곡 보도를 가장 심하게 했던 게 광주 MBC였고 네. 시민들은 분노한 시민들이 결국에는 그 방송국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때 어떤 체득한 경험들이 언론인들의 어떤 DNA에 남아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모든 언론들이 비상계엄 상태를 아주 엄중하게 꾸짖었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중범죄다, 내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인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1980년 5월 18일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제일 많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5.18 광주학살 노태우를 우리 이제 처단하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벌써 이제 시간이 30년이 훌쩍 넘게 흘렀는데 사실은 왜 노태우를 처단하자고 했겠습니까? 바로 군사 쿠데타 내란죄를 일으켰던 그것 때문에 일으킨 거잖아요. 네. 똑같은 구호를 30년이 지나서 다시 외쳤다는 게 사실은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죠.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졌을까? 그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계엄 치하에서 그러면은 계엄이 언론을 어떻게 통제했냐?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1도 1사 신문이었다면서요. 그럼 네. 지역 언론사에 누가 와서 검열을 했냐? 그 병장급 있잖아. 일반 네. 병하고 2등병하고 이 친구들이 와서 검열을 하고 하나씩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37사단이 이제 계엄 사령부가 되는데 도내 11개 시군, 충청북도, 교육청 이런 데까지도 다 행정을 갖다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언론사들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역할을 누가 했겠냐? 사실 그 37사단이 예비사단으로서 큰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마 시장 군수는 뭐 소령 중령급 한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이 했을 거고 그 밑에 산하 기관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위관급 장교 그 다음에 일선 신문을 통제하는 것들은 누가 있겠냐? 병들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우리 각각의 뭐 우리 이제 도라든가 기관, 우리 언론사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어리다고 생각하는 장병들이 사실은 일선 신문을 다 통치하고 우리 행정과 모든 사회를 갖다가 통제한다는 것.
이렇게 순간 그런 생각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나. 정말 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요새는 국민들이 MBC만 보던데요. MBC 중계방송하고 타 방송사를 비교하는 것도 있고 그 시객에서 이제 서울 MBC를 보다 보면 지역 MBC까지 쭉 이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 지역에는 그 KBS도 있고 CJB 여러 방송이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노력하시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MBC에 대한 그런 이제 국민적인 신뢰가 많이 높아져서 예전에 명박 씨였잖아요. 예, 이게 사실 요즘에 이제 과분한 사랑들 집회 현장이나 그런 데 가서 많이 느끼고 있고 좀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언론이라는 게 검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속성이 살아있는 권력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정우택 보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을 주신 게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기사를 쓰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기사를 썼기 때문인데 지금 MBC가 사랑받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서슬퍼런 윤석열 대통령을 바이든 날리면 사건부터 해서 끊임없이 견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를 했던 것에 대한 어떤 환호가 아닐지 그런 부분들이 좀 현직 언론인들에게 주는 시사점들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좀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요 우리 충북에서 이제 12월 4일부터 네. 그 윤석열 탄핵 집회가 열렸잖아요. 네. 첫날 그 이제 사회자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돌아와라 마봉춘. 마봉춘. 네, 그런데 한 2, 3일 지나니까 돌아왔다 마봉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저기 MBC의 카메라 기자라든가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소개하면 환호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한 사태였지만 우리 MBC에게는 돌아왔다 마봉춘 아주 어떻게 보면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숟가락 하나 얹자면 라이브는 저희만 했습니다. 계속 엊그제 라이브 저희만 끝까지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봤습니다, 저도. 저도 좀 새로운 젊은 기자를 뽑아야 하는데. 한 가지 근데 왜 후배 기자들만 카메라 기자들만 엄동설하네. 저도 있었어요. 아니 앞에 잠깐 나오시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주변에 있고 이렇게 같이 끝까지 했습니다. 미디어 테이도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지역적인 거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김영한 지사의 태도가 뭐 예전에도 물론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번 또 탄핵 정국에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고 최근에는 그 지지층에서 엄청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 김영한 지사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지 걱정이 좀 많아요. 어떻습니까? 김 지사가 보여준 리더십은 없었죠. 자, 처음에는 우리 이제 충북 지역에서는 그 송기섭 진천군수가 계엄 해제가 이제 공식 발표되기 전에 유일하게 최초로 이 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로서 해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빨리 이제 입장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계엄 해제가 됐고 그 다음 날 김영한 지사는 침묵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숟가락을 얹었어요. 전국 국민의힘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 계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묻어갔습니다. 이 시민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불안했고 거리에 나와 있고 하는데도 입장을 유보했다가 갑자기 이제 12일 날 SNS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그것도 탄핵을 찬성한다는 얘기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 이제 본연의 저기에서 이제 판단해 달라. 이것도 이게 탄핵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탄핵이 이제 되고 나서는 안타깝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은 이게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듣고 싶었던 거는 이 탄핵이 부당한 겁니까? 혹은 탄핵을 반대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소신을 듣고 싶었던 건데 표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이제 다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네. 예전에는 좀 반대쪽의 지형에서 지적을 했다면 요새는 그 탄핵 전국 이후에는 이제 지지층에서도 페이스북 보니까 뭐 가라,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김 국장님이나 김 부장님 모두 그 김 지사와도 또 인연이 있잖아요.
아니 고소를 당했었나요? 고소는 예, 김국장이 당했고 고소 저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그때 권중이 갔었죠. 예전에 그 뭐 김영환 지사 그 시골집 근처에 그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더니 바로 고소당하고 언론중이 가고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측근이 그 괴산에 사실은 아니 청정 괴산 제가 고향인데 하여튼 거기에 계신 분 한 분이 뭐 차로 문질러 뭐 이런 살해 협박을 해서 박진희 의원까지 해가지고 뭐 고소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024년 동안에 충북의 언론인들이 고소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거 좀 겪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안 무서웠습니까? 그거 일단 첫 번째 좀 말씀드리면 사이 뭐 틀어지지는 않았고요.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렇게 좀 서로 위하는 마음, 서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이는 정들었군요. 싸우다가. 그럼요. 사이 틀어지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당시에 제가 아까 인사 말씀으로 김남균 국장님이 넘버 3라고 아직도 앙금이 좀 있는데. 사실 저는 김남균 국장님만큼 기사를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뭐 몇 개 안 썼는데 비판하는 기사를. 그럼요. 저는 김남균 국장님에 비하면 거의 안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살해 리스트가 있었단 말이죠. 테러 리스트가. 네. 제거 대상 1번이 저였어요. 1번 김대중. 1번 김대웅, 2번이 그 민주당 박진희 도의원, 네. 그리고 3번이 김남균 국장님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당황한 거죠. 아니, 김남균 국장님이 기사만 저렇게 쓰고 뒤로는 친하게 지내나? 아니, 왜 제가 1번이죠? 도대체 왜 저를 1번으로 했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좀 웃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 제보자, 그 얘기하신 분 자체가 좀 코믹스러웠고, 예, 그거 진짜 뭐 살해할 수 있겠어요. 뭐 어림도 없는 일이고, 좀. 그런데 이번에 계엄 일어난 거 보니까는 또 장난만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네. 당시 저는 괜찮았는데 주변에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고 기사 좀 그만 써라라는 얘기들이 저희 뭐 집에서부터 저희 아시는 분 저희 뭐 친누나 저희 어머니까지 해서 인터넷에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미디어테이가 실명으로 계속 김대웅 기자 저 요 뒤에 나온 사진하고 같이 계속 맞아요. 실명으로 저를 보도를 하셔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일본을 보호하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 실명으로 저를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안타까웠지만 사실 뭐 전혀 위축은 안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위축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골입니다. 아니. 강골 검사 지금 정지됐던데. 네. 어땠습니까? 그때 뭐 늘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죠. 흔한 일이죠, 뭐. 예.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그 세 번째였기 때문에 앞에 1번과 2번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응할 수 있는 저는 시간을 벌잖아요. 그때는 좀 이렇게 안심이 됐었고. 근데 이 얘기는 같이 한번 하고 싶어요. 이제 그 일뿐만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정호택 그 전 국회 부의장 관련해서 보도를 했을 때 또 보도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저희들이 이제 고소를 당했고 또 우리 이제 김대웅 우리 부장님이나 저나 또 똑같이 가서 경찰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조사를 받는다는 게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상당히 부담이 오거든요. 부담이 안 오는 건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의혹이 있을 때 의혹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공익에 더 많이 기여를 한다는 거에서 법률적으로도 저희들이 의혹을 보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넓게 이제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거를 권력을 가진 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에서 어떤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거나 귀찮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상을 드린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은 말로 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써야 할 때 기사를 계속 써왔고 그래서 고통을 좀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만큼 더 강건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신 게 오늘의 저희가 또 상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더 연장선에 지금 정세가 급변했어요. 그 중에서
충북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를 저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오송 참사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법적인 처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큰데요. 중대시민재해처벌법으로 김명환 지사나 이범서 청주시장이 지금 고발된 상태인데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촉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당위성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지금 검찰이 수사에 넘어간 지가 1년이 넘었고 이미 이제 그 수사팀도 사실상 해체가 된 지 수개월이 지났어요. 왜 결과가 안 나오냐. 사실은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역시 이제 추측성일 뿐이어서 더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자, 이제는 기소 여부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이제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검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선택적 기소를 하냐. 정말로 권력의 의지로부터 자유롭게 판단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번 아주 불법 부당한 이 계엄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금 쏟구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한 적폐, 잘못된 권력에 대한 청산의 문제 이제 여론이 지금 이제 막 비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이란 말이에요. 검찰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 기소를 독점하는 그러한 권한, 무소불위의 권한.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또 이 화살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답을 해야죠. 왜 너네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소 권한에 있어가지고 자, 과연 그 오송 참사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김영환 도지사에 대해서 기소를 할 건지 하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소를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심판할 겁니다. 심판 받아야 돼요. 검찰이.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내부 통신망. MBC 제보 많이 할 텐데 요새 검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인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수사팀을 해체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어떤 뜻일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은 기소를 정말 하지 않을 거라면은 불기소 결정을 해버리고 비난을 받으면 될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소를 하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도록 더 수사를 보강을 한다든지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네. 어떤 불기소보다는 기소에 가깝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시일도 많이 지났고 1년 이상 지났고 또 이런 전국이 이렇게 변하는 시점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 요구가 있는 시점에서 결정은 되는데 뭐 두 분 중에 누가 기소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그냥 뭐 근거는 없지만 상식적인 판단들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불씨는 남겨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을 드린 주요한 내용 중에서 하도 정세가 급하다 보니까 정우택 그 국회부의장 건에 대해서 그 취재 이후에 건에 대해 자세히 또 한 번 더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2월에 보도를 했잖아요. 두 분이 해갖고 쭉 해서 지금은 정우택 전 부의장이 첫 재판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상황을 잠깐 정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 이후된 부분의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12월 10일 날 1차 이제 공판이 열렸고요. 네. 이 자리에서 우리 정우택 전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 다 이제 부정을 했죠. 그래서 특가법상의 이제 알선수재 뇌물 혐의나 또 우리 김대웅 기자와 저에 대한 무고죄, 네. 그다음에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다 부정을 했습니다. 네. 부정을 한 상태고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그 카페업주 A 씨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네. 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부수적으로 정우택 의원의 이제 보좌관 임명하고 이필용 전 음성군수와 윤곽근 변호사도 이제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1월 달에 우리 심리가 한 번 더 열리고 3월, 4월, 5월 이렇게 세 차례 이제 증인 신문을 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을 하면 한 6월 혹은 7월 정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그 우리 10일 날 열렸던 재판에서 김대웅 기자와 저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병합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같이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는 그 알선 수재라든가 뇌물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만약 유죄가 나오면 또 무고까지도 이제 같이 유죄로 나올 거고 또 그 부분이 무죄로 나오면 또 그 무고도 무혐의로 이제 나올 그런 정도가 되겠죠.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검찰이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무고죄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충북 언론사상 아마 없을 겁니다. 끝까지 간 적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소감이 드십니까? 사실 무고라는 게 상당히 무거운 죄입니다. 무고라는 게 이런 수사기관에다가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없는지를 알면서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판결에서도 상당히 좀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의혹들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하고 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오히려 저하고 김남균 국장을 이상한 어떤 집단인 것처럼 매도해서 이렇게 퍼뜨렸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다 허위 사실 유포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 충북 언론 또 대한민국 언론에도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틀막 정권이라고도 했지만 여기뿐이 아니라 뭐 대구의 홍준표 시장, 뭐 원주 시장, 뭐 등등등 해서 원주는 시장이 아니라 저기였구나. 저기 그 원주의 그 인수위원장, 시장직 인수위원장 포함해서 기자들을 걸핏하면은 고소하고 예, 이런 관행들이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더 이상 기사를 쓰지 말아라. 더 일을 귀찮게 하겠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하고 뭐 가짜뉴스로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걸고 여러 가지들로 기자들을 압박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 무고죄가 갖는 거는 너희들 이렇게 기자들을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큰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중요한 교훈들을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 덧붙이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게 가짜뉴스예요. 선동, 허위선동.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그걸 정말 누누이 아주 자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김영환 지사도 작년 오순 창사 때부터 본인에게 제기되면 가장 즐겨 써서 얘기했던 것들이 가짜뉴스. 우리 윤홍창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게 가짜뉴스였었고 그 표적이 누구였었냐. 바로 이제 본인들에 대해서 기사를 썼던 김대웅 기자와 저였거든요. 넘버 3. 네. 그렇군요. 충분히 자꾸 좀 화가 더 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이제 판례 재판 결과 나올 것 같은데 무고죄로 처벌되면 상당히 엄중하다고 합니다. 뭐 거의 법정 구속도 각오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뭐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는지 몇 달 안 남았네요. 그나저나 MBC는 서울서도 이틀막. 청주서도 피고서, 충북 뉴스는 늘 피고서. 윤건영 교육감한테도 당했잖아요 그때. 아 그렇죠. 저희. 예. 그 아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고, 예, 저희 이제 다른 동료 기자. 동료 기자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뭐 국회의원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어쨌든 다 노출이 많이 됐는데 지방의회도 그저 포고령에 보면. 지방의원도 못하게 했던데 지방의원들이 거의 뭐 의견을 표출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방의회도 좀 개선돼야지 않냐. 국민의힘이 장악해서 그런 건지.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냈는데 뭐 의장들은 전혀 얘기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이 계엄 정국 와중에 탄핵 정국 와중에 충북도의회는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판을 많이 받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예산들까지도 일사천리로 다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아, 어수선할 때 이참에 예, 아예. 예, 어수선한데 뭐 가장 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희 뉴스에서 다 보도를 했던 겁니다. MBC 뉴스를 열심히 보시면은 이런 사안들이 항상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예, 제가 다시 되짚어서 저희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도청 본관을 김 지사가 도민들에게 돌려준다고 네. 돌려달라고 누가 그랬죠?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고 예, 주장하죠. 도청을 돌려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150억 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그림책 도서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서관 기시감이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 김남균 전문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도서관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죠? 저요? 예. 지금 갑자기 얘기하니까 훅 예. 들어오니까 모르겠어요. 예, 도서관이 사모님. 예,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막 소문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논란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좀 의회에서 조금은 필터링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그냥 무사 통과를 했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저기 옆에 도의회 새청사를 네. 하고 있는데 탄핵 표결을 앞둔 그 엄중한 시점에 행사를 열어가지고 충북도 의원들 이름을 3.5m 정도 되는 길이의 목판에다가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의회를 도민들에게 바치겠다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가 20분 정도 하는데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행사인데 굳이 이 와중에 이런 행사를 했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좀 더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 왜냐면은 더 이상 그런 시민의식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좀 더 좀 이런 엄중한 시국에 좀 더 그 걸맞는 어떤 처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교육위원회는 못 갔더라고 해외여행. 해외 공무 국외 여행은 못 갔던데. 일찍 갔다 오세요. 청주시에처럼. 근데 이게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의회가 그러니까 차릴 정신이 있나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포고령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그 지방의회 활동을 갖다가 이제 중단한다요. 실업자 되는 거예요. 자기 직업 뺏는 거에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만약에 이 계엄이 유지가 됐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도의원도 아니고 시의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박지원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 영화의 맹추위에 탄핵을 반대한다. 이제 1인 시위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국민들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선출되고 국민이 헌법으로 부여한 권한을 갖다가 무도하게 반헌법적으로 뺏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에 찬성한다? 이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알겠습니다.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의외로 빨리 나올 것 같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뭐 헌법학자들, 법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건 뭐 따질 게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 논쟁이 할 게 없다. 그래서 빨리 나올 거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심판 후 60일 후에 열려요. 그러면 봄에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지금 뭐 민주당에는 견제가 벌써 시작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이제 가시돋친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뭐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그것 때문에 탄핵을 한 것도 아니니까. 어제 그래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뭐 문재인 정부처럼 또 그런 패착이나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많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미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이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당시에 사실은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도.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뭐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현재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자충수인 게 많은데
사실은 지난 정권에도 되게 아쉬웠던 게 그때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에서 네. 10년, 20년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방송 3법들, 그러니까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지 않고 방송들이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법안들도 당시에 정권도 가지고 있었고 의회도 장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들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단 말이죠. 아. 예,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는 이번에 2번이나 넣었다가 거부권 행사를 당하면서 그 법안이 아직도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역시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그런 걸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 탄핵 정국에서 정말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회 현장에서도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뭐 다음에 이제 차기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할 거냐 아니면 뭐 어디 갈 거냐 사실은 지금 이미 오지 않은 세상이고 지금 현재 이 탄핵 사태가 종료된 게 아니잖아요. 네. 아직 헌법재판소 이것도 남아 있고 또 검찰의 수사도 남아 있는데 아직 좀 얘기하는 거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저는 민주당한테는 이거 하나 꼭 제기하고 싶어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크게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그 사람들을 미화하고 동상을 만들고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 전두환의 표지석에다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한 강한 지도자라는 그 팻말을 누가 세웠습니까?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세웠어요. 아, 자, 이준용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는 지난 이제 그 의회 때 자, 이상식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자, 이걸 갖다가 없앱시다라고 해서 그 이제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이 조례를 갖다가 무력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나 실명으로 전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명은 민주당 도의원입니다. 그때 행안위 위원장이셨고 이상식 도의원이 발의한 걸 갖다가 행안위에서 세 번 있잖아요. 상정 안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무력화시켰어요. 자, 전두환 노태우가 들었던 총뿌리는 후대에 들어와서 미화가 돼도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와서 그러면 10년 후에 자, 청남대에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길 만들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그 동상 세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지도자 스트롱맨이라고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가 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게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총뿌리를 든 군인들을 앞세워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역사적인 교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발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에 있는 동상부터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민주당도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다시 집권을 한다? 결국은 뭐 계속해서 그럼 도돌이표, 반대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사무실에 나올 때 한 동료 기자가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자,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 형기를 제대로 마치는 대통령을 한번 꼭 보고 싶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우리 언론인들의 말씀을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 국민님도 마찬가지고 무겁게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분 수상 축하드리고요. 또 충북 언론상, 동범상 200만 원, 150만 원, 상금도 추가를 받으셔서 저한테도 혜택이 있지 않겠냐. 홈머리 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는 2월부터 지금 12월까지니까 1년 내내 힘드셨네요, 그죠? 자, 어려운 그 언론인의 길을 걷고 계신데 소감과 겸해서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예, 저 상 받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거의 녹화는 5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할지 몰랐는데 이 긴 시간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라면은 아마 우리 안태희 국장님의 아주 열성 팬이거나 혹은 저의 팬, 아주 낮은 확률로 우리 김남규 국장님 팬일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긴 시간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독립언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미디어 테이 또 충북인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좋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까지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후원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MBC 뉴스도 정신 차리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믿고 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연말에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장님. 올해 보면 뭐 하여튼 저는 과연 김대웅 기자와 같이 같은 어떤 한 곳을 바라보면서 취재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김대웅 기자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올해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이제 미디어 테이의 우리 안총수님 덕분이고 테이가 있어야 되고 충북인 뉴스가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 MBC가 있어야 되고 지역의 언론이 또 지역의 독립 언론이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테이를 비롯해서 충북인 뉴스 우리 지역의 소중한 언론 MBC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저 하나 네, 빠뜨렸는데 네. 이 모든 영광은 다 김남균 국장님 덕분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를 빼놔가지고 더 이따가 선거가 나중에 아니 왜 내 얘기 안 했냐. 제가 넘버 3라서 자꾸 깜빡깜빡해요. 근데 저희 김남균 국장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제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두분 격정적이고 올 한 해를 잘 정리하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MBC 충북의 이태문 사장님 그 훌륭한 후배 기자 취재부장으로 잘 두셨는데 테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취재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